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본 거죠. 그럼 이제는 수익도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테마 34번 수익률로 갑니다. 수익률. 수익률. 수익이 몇 퍼센트냐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돈에서 투자 금액에서 수익이 실제 얼마를 차지하느냐 이 비율을 수익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꼭 100분율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계산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해야 몇 퍼센트하고 비율이 환산되는 겁니다. 투자금에서 바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익률을 하는데 이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그리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세 종류가 있더라. 요 세 가지 수익률을 구분한 거 2년에 한 번 꼭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되는 수익률이니까 수익이 나지 않은 거죠. 어떤 투자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한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예상치에 불과한 거니까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투자하기 전에 투자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예상 수익률. 그래서 이걸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투자 안으로부터 투자한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나중에 투자 분석 기법에서 내부 수익률을 이해하려면 이 용어가 두 개가 동일한 걸 모르면 안 돼요.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 투자한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 그걸 바로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많으니까 그지? 원한다는 거지. 원한다. 내가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와야 투자하겠다고 투자자가 투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수익률이 있어요. 적어도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고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또는 기회비용이라고도 하고 기회비용. 그리고 또 요구 수익률이 위험을 조정하는 할인율로 사용된다 그랬으니까 좀 전에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한다. 줄여서 이걸 더 줄여서 그냥 할인율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또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아니 작년에 이제 요구 수익률을 기회비용으로 한다. 요 말이 이제 작년에 틀리게 나온 거야. 아니? 실현 수익률을 기회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틀리게 나왔고 이 수익률 세 가지 구분하는 건 거의 뭐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등장해요. 개념을 알아야 돼. 실현 수익률은 실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결과로 달성된 수익률이죠. 그래서 실제 이게 결과로 발생했으니까 실제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이런 투자하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투자 후에 실제 결과로 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는 발생할 수가 없고 투자 후에 결과로만 산출되는 거니까 이건 사후적 수익률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지금 A라는 투자는 있어요. A라는 투자는 있는데 갑이라는 투자자가 요 A 투자에 투자를 하고자 하면서 나는 이 A 투자로부터 10% 수익이 나온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 그럼 10% 수익이 나온다면 투자하겠다 그 말은 뒤집으면 10%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그제? 나는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할 거야 이 말은 10% 수익이 안 나오면 투자 안 한다 이 말하고 같잖아. 그럼 이 투자자가 여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이 10%는 돼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투자가 투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 이 10%가 바로 요구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 이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갑이 이제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할 거야 이렇게 말을 놓고 이 A 투자를 분석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투자로부터 15%의 수익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15% 수익이. 그럼 15%는 실제 이제 결과로 달성된 게 아니고 투자를 한다면 이 투자한 내부로 발생하는 예상 수익률이라는 거지. 이 예상 수익률 15%가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갑이 A에 실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A 투자로부터 1년 뒤에 12%의 수익이 발생을 했어. 그럼 이 12%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결과로 달성된 수익률이잖아. 그지? 투자 후에 결과로 발생한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이다 이 말이야. 투자자가 투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투자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예상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결과로 달성된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 그럼 이 세 가지 개념은 이제 뭐 대충 알겠죠? 자, 근데 갑이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을 먹고
이 투자를 분석했더니 투자안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6%밖에 되지 않는다. 투자할 수가 없겠죠. 나는 최소 10% 수익이 나와야 투자할 까 그랬는데 자기가 최소로 원하는 10%보다 더 적은 수익이 예상되면 투자할 수가 없는 거다. 그지? 근데 자기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이 지금 예상되잖아요. 그럼 기꺼이 투자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투자자가 항상 투자를 채택할 때는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클 때 투자하고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이 더 크면 투자하고 반대로 요구 수익이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자, 투자 기준이 이제 첫 번째 투자 기준이 한 개 나왔습니다.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클 때 투자하고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이 더 크면 투자하고 반대로 요구 수익이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또 투자자가 투자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보다 실현 수익이 더 크다면 투자를 결정한다. 맞다 틀리다. 요구 수익보다 실현 수익이 크다면 투자를 결정할 것이다. 맞아 틀려요? 뭐가 맞아 맞기는 실현 수익은 투자하기 전에 나오지도 않았어 지금. 투자를 할까 하지 말까를 선택하는 중이라. 그럼 아직 투자를 결정을 안 했잖아요. 투자를 아직 하기 전이라. 투자하기 전인데 어떻게 실현수익이 있나 없는데. 이거는 실현수는 투자 후에 결과로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투자를 지금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실현수는 얼마인지 나오지도 않았어. 없는 실현수를 어떻게 비교를 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그러니까 실현수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니까. 뭐 요구수익과 실현수를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뭘 비교하노 지금. 기대 수익을 비교했잖아. 기대 수익을. 요구수익과 기대 수익을 비교해서 기대 수익이 더 크면 투자한다 그래야지. 뭐 실현 수익이 더 크면 투자한다. 그런 소리 하면 교도소 잡혀간다. 지금 쓸데없어. 비교 자체를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교재에는 지금 위험 혐오적 투자자만 나와 있는데 원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위험 혐오적, 또 위험 선호적, 위험 중립적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이 위험 혐오적 투자자를 위험 회피형이라고도 하고 위험 선호적 투자자를 위험 추구형이라고도 합니다. 위험 중립 투자자를 위험 중립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는 누구? 위험 혐오적 투자자를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험 선호적이나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비이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 그대로 위험 선호 투자는 높은 수익을 획득할 기회만 있다면 기꺼이 그냥 높은 위험을 감수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하는 위험 애호적 투자자를 뜻해요. 그냥 기분만 한번 즐기고 쾌감만 느낄 수 있다면 100층에서 그냥 행글라이드를 타고 그냥 뛰내리고 뭐 그런 거죠. 그지? 이런 거야. 그냥 뭐 높은 수익을 획득할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높은 힘을 감수해버리는 그런 투자인데 이거는 무모한 겁니다.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고. 뭐 10억 준다면 100층에서 뛰내리면 10억 준다. 10억을 얻기 위해서 100층에서 기꺼이 뛰내리는 거야. 이건 무모한 거잖아. 그지? 뒤지고 10억 들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수익, 10억이라는 높은 수익을 획득할 기회만 있다. 그러면 죽을 줄 알면서도 100층에서 뛰내리는 거죠. 이거는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험 중립도 투자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위험의 크기는 관계없이 그냥 수익이 제일 큰 것만을 선택해서 무조건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무대포식 투자죠. 이런 투자는.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우리가 실제로 알 필요도 없어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는 위험 혐오적, 위험 회피형 투자를 뜻하는데 자, 위험을 혐오한다, 회피한다 그 말은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는 뜻이죠.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릴 때 위험을 회피, 위험을 혐오한다 하거든. 근데 위험을 감수하기를 대부분의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지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하는 투자가 몇 명 있겠어요. 그죠? 근데 대다수의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데 이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고 해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혐오 투자도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요. 그럼 이런 투자는 어떤 투자냐? 자, 투자안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는데 수익하고 위험을 측정해 보니까 수익은 A, B, C가 똑같이 10% 수익이 예상된다 그 말입니다. 수익은 이렇게 10%가 동일하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위험이 A 투자에는 위험이 5%가 수반돼 있고 B는 8%, C는 13%가 수반돼 있어. 그렇게 수익이 동일하게 예상되는 여러 개의 투자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는 위험이 제일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이겠죠. 이런 태도를 위험 혐오적 또는 위험 회피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럼 위험 혐오적 투자도 10% 수익을 얻기 위해서 5%만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5% 위험이 있는데도 이걸 선택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투자는 위험이 전혀 없는 영인 투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치? 위험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는 거는 다 제외시켜버리고 위험이 전혀 없는
정기예금과 같은 이런 무위험 자산만을 선택하면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위험 해모 투자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니까. 위험이 있어도 이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동일하게 예상되는 투자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위험 해모적 또는 위험 회피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라고 표현할 때는 위험 해모적 투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위험하고 수익은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랬죠?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는 걸 상쇄 관계를 한다 그랬지. 그죠?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수율도 증가해가지고,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수율도 증가해서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한다 그랬어. 근데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지만 어떤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고?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게 아니고, 또 그래서 비체계적임이 증가할수록 요구수율도 증가한다. 맞아, 틀리나? 틀리지. 그럼 말이 안 되지. 체계적임이 증가됨에 따라 요구수율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지금 이 갑이라는 투자자가 이 A 투자에 투자를 하고자 하면서 나는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할 거야 하고 자신이 최소로 원하는 수익을 10% 이렇게 책정했죠. 요구수익을. 근데 이 투자자가 책정하는 요구수익, 이 요구수익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 말이야. 투자의 요구수익이. 일반적으로 요구수익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을 가산한 수익률이 바로 요구수익이에요. 근데 무위험률은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위험 없이. 그러니까 투자 후에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아도 그냥 투자의 시간만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고 관계 없는 거야. 투자 후에 그냥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수익률. 누구든지 투자만 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딱 발생하는 수익률이 있어요. 그게 무위험률이야. 어떤 게 있을까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이죠. 지금 현재 만약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4%다. 그럼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1년이라는 기간이 딱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4% 수익이 이자가 딱 붙어 있잖아. 그지? 이거는 위험을 감수해서 얻은 수익이 아니지.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저절로 주어진 겁니다.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그냥 투자 후에 시간만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무위험률 또는 뭐 순수이율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대가니까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 그래서 순수이율이라고 하고, 위험할증률은 위험이 할증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률. 위험이 할증된다는 말이 무슨 말? 위험이 계속 증가한다는 뜻이지. 그럼 투자자는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높은 위험을 감수하게 되겠죠? 근데 높은 위험을 감수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위험을 감수했을 때 그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얻어지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위험할증률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구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요구수익이 어떻게 구성된지는 모르면 안 돼요.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인플레가 예상된다고 가정해보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 투자 후에 인플레가 발생해버리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할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지? 그럼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손실이 초래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나중에 투자 후에 화폐 가치가 하락할 손실을 감안해서 그 예상 인플레이율만큼을 수익을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수익의 예상 인플레이율만큼을 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예상 인플레이율 요구수익에 합쳐졌죠. 이걸 피셔 효과라고 한단 말이에요. 피셔 효과. 피셔라는 학자가 명명해서. 이게 피셔 효과라는 용어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뭘 기억하셔야 돼? 자, 일반적으로 그냥 투자를 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요구수익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두 가지를 합친 게 되죠. 근데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요구수익은 세 가지로 구성된단 말이야.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예상 인플레까지를 합친 것이 요구수익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요. 요구수익이 지금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봐.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수익도 상승하게 되겠지. 두 가지를 합친 게 요구수익이니까, 그지? 그리고 또 위험이 증가하면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할증률도 증가하게 되거든. 그래서 위험이 증가하거나 또는 위험할증률이 증가하더라도 요구수익이 상승하게 되겠죠. 두 가지를 합친 게 요구수익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야. 자, 뒷장에 넘겨서 96쪽에 거기 2번에
5번 지문을 안 봐요. 2번에 5번. 2번에 5번 지문을 보면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야지. 상승시키는 요인. 요구수익이 상승하는데 어떻게 무위험률이 상승하는데 어떻게 요구수익이 하락을 하겠어? 요구수익이 이거 봐라고. 무위험률하고 위험할 충률 두 가지를 합친 게 요구수익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무위험률이 상승해도 요구수익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위험이 증가해서 위험 활동률이 증가하더라도 요구수익도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요구수익률하고 무위험률도 비례. 또 위험하고 요구수익률도 뭐? 비례하는 거야.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수익도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수익도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위험하고 요구수익이 비례한단 말이야. 왜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수익이 상승하느냐? 위험이 증가하면 위험 활동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구수익도 상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위험하고 요구수익은 항상 비례한다. 이걸 바로 상쇄관계를 하는 거야. 잊어보지 말고 다시 앞으로 가서 95쪽의 중간쯤에 위험과 가치의 균형. 이 위험과 가치의 균형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뭘 균형이라냐? 투자의 균형이란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상태를 투자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 상태를.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본전이라는 뜻이잖아요. 누구도 수익을 얻을 수 없고 누구도 손실도 없는 상태. 어떤 사람도 수익을 획득할 수도 없고 손실도 보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투자의 균형이 충족되려면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하고요. 투자자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이 같다면 균형이고 손익분기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10% 수익을 최소로 원하고 있는데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도 10%면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손익분기점이고 균형이다 이 말이야. 이 균형이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일치해서 손실이나 이익이 없는 상태. 이걸 균형이라는데 뭐 어떻게 이제 균형이 충족돼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기대 수익률 요구수가 더 큽니다. 그럼 균형이 충족되려면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이 일체의 균형이 되는 거니까. 자, 요구 수익이 이 정도 수익인데 기대 수익이 더 커요. 그럼 두 개가 같아지려면 기대 수익이 하락을 해야 요구 수익과 기대 수익이 같아지게 되지. 기대 수익이 좀 더 큰 건데 기대 수익이 계속 상승해버리면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균형에서 멀어지잖아. 균형이 달성되려면 기대 수익이 더 큰 경우는 기대 수익은 점차 하락하여 두 개가 일치할 때 균형이 달성된다. 이렇게 되겠죠. 기대 수익은 점차 하락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더 적단 말이야. 그럼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더 요구 수익이 이 정도 수준인데 기대 수익이 더 적은 경우는 기대 수익이 상승하지 않고는 두 개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기대 수익은 점점 상승하여 두 개가 일체된 균형이 달성된다. 이렇게 됐네. 이것도 이제 균형이 충족될 때 기대 수익이 하락을 해야 균형이 달성되지 상승해야 균형이 달성되지. 요걸 반대로 이제 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문 자체를 보면 어려운 게 전혀 없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온지를 봐야 되겠지. 역시 뒷페이지 넘겨봐요. 넘겨서 96페이지에 거기 1번 문제에 3번 질문을 보자. 1번에 3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그래서. 그럼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면 기대 수익이 더 적다는 뜻이죠.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니까 기대 수익이 작은 거잖아. 그럼 균형이 달성되면 기대 수익이 상승해야 돼, 하락해야 돼. 기대수익이 지금 더 적으니까 기대수익이 상승하지 않고서는 두 개가 일치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대수는 점차 상승하게 된다 그래야지. 하락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기대수익이 지금 더 적은데 기대수익이 계속 하락해버리면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균형에서 멀어지지. 균형이 달성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 이거 보란 말이야. 기대수익이 지금 기대수익이 요구보다 더 크다? 그럼 기대수익은 하락해야 돼. 그래 요구수익과 같아지겠죠. 근데 지금은 기대수익이 요구수익보다 적잖아. 그럼 기대수익이 상승하지 않고는 요구수익과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대수익은 점차 상승하게 된다 그래야 된단 말이야. 이게 기대 수익이 상승해야 균형이 충족되는지 하락해야 균형이 충족되는지 확률로 50%인데 이것도 몰라가지고 또 틀리고 나오고 이러면 비극적이다 이거. 그지? 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겠어요? 다시 앞으로 가. 앞으로 가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뭐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 개념 자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선택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 개념도 한번 투자자가 뭔지는 알아봐야 되겠죠. 만약에 A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이 A라는 투자안이 있는데 이 투자안이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인 사이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 A라는 부동산이 4억 정도의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해봐. 그럼 이 4억이라는 가격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승리 가능한 금액이 4억이라는 뜻이죠.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형성 가능한 가격, 이 사학을 시장 가격, 가격하고 가치가 같단 말이니까 시장 가치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아니? 실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성립 가능한 금액,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 가치는 뭐냐? 자, A라는 부동산을 갑이라는 투자가 딱 보니까 갑이 볼 때는 이 A가 3억짜리 정도 돼 보이는 거야. 근데 을이라는 투자가 A를 볼 때는 을이 볼 때는 5억짜리 정도 돼 보여요. 그러면 이 3억이나 5억이라는 가격은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아주 주관적 가격이죠. 투자마다 전부 다르게 느끼는 거냐, 그지? 갑은 3억으로, 을은 5억으로, 저는 제가 볼 때는 28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투자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A라는 부동산이 갑에게는 3억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고, 을에게는 5억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 또는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가격인 3억이나 이 5억을 투자 가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갑이 볼 때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갑은 3억짜리를 보고 있죠. 3억짜리인데 4억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갑은 사고자 하겠다, 안 사고자 하겠다? 내가 볼 때 3억짜리인데 4억 달러 갑니다. 니나 사라 개새끼 하지 사겠나? 아이고. 갑은 투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을이 볼 때는 5억짜리를 보고 있죠. 내가 볼 때는 5억짜리 정도 돼 보여. 근데 4억이면 살 수 있어. 굉장히 싸 보이는 것 아니야, 그지? 을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갑처럼 투자 가치가 3억이고 시장 가치가 4억으로 시장 가치가 더 크잖아요. 그럼 투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을처럼 투자 가치가 5억이고 시장 가치가 4억으로 투자 가치가 더 크잖아. 그럼 투자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항상 투자자가 투자를 채택할 때는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비교해서는 뭐가 더 크면 투자하고, 투자 가치가 더 크다면 투자를 하게 되고, 시장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항상 투자를 선택할 때는 시장 가치와 투자주는 투자 가치가 더 클 때 투자한다. 요구수율과 기대수율을 비교해서는 뭐가 클 때? 기대수율이 더 클 때 투자한다. 지금 투자 선택 기준 2개 나왔다. 오늘 투자는 다 끝날 때 되면 투자 선택 기준이 7개가 나올 겁니다. 지금 2개 미리 나왔으니까 2개부터 기회해 놓고, 자, 뒷페이지 가서 2번 문제 봅니다. 2번.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율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부동산 투자니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수율이 기대수율보다 커야 된다. 그런 사람은 큰일 나죠. 요구수율과 기대수율을 비교해서는 기대수율이 더 클 때 투자를 채택하고, 요구수율이 크면 투자를 기각하는 겁니다. 항상 요구수율과 기대수율 중에는 기대수율이 더 커야 투자가 채택되는 거야. 두 번째,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그런데 지배원리, 자,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걸 머리에 한번 상기시키고 지문을 봐야 돼. 지배원리가 뭐냐? 지문 보지 말고 봐. 지배원리란 위험이 똑같은 여러 개의 투자단이 있어요. 위험이 동일한 투자단들 중에서는 뭐가 다른 걸 지배해? 수익이 가장 큰 투자니 위험이 다 똑같단 말이야. 위험이 동일한 여러 개의 투자단이 있으면 그 중에서는 수익이 제일 큰 게, 수익이 낮은 다른 선을 지배해버리고 수익이 가장 큰 게 선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수익이 동일한 여러 개의 투자단들이 있다. 수익이 똑같은 투자들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니 위험이 큰 다른 투자를 지배해버리고 위험이 가장 적은 게 선택되는 거죠. 그걸 지배원리를 하잖아, 그지? 수익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작은 것이, 위험이 동일할 때는 수익이 큰 것이 다른 투자를 지배하는 것, 이걸 지배원리라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알고 지문을 봐야지. 자, 2번 지문에 지배원리에 따르면 A 투자과 B 투자의 기대 수익이 같다 그래서, 그러면 A하고 B의 기대 수익이 같다는 말이 A하고 B의 수익이 동일하다는 말이죠. 수익이 동일하다 이 말 아니야. 그럼 수익이 동일할 때는 뭐가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한다 그랬잖아. 위험이 작은 거. 근데 A하고 B가 지금 수익이 같은데 A 투자보다 B 투자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그랬어. 그러면 A보다 B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그 말이거든, 그죠? 그럼 A보다 B가 표준 편차가 더 크면 이 표준 편차가 위험을 뜻하는 거 아니야? 그럼 B가 위험이 더 높다는 뜻이죠. 수익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한단 말이야. 위험이 작은 거. 그러면 A, B 중에 위험이 적은 게 뭐야? A 아닙니까? 고로 A를 선택한다. A를 선호한다. 이게 옳은 지문이야. 그지? 수익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작은 것, 위험이 동일할 때는 수익이 큰 것, 그걸 선택하는 게 바로 평균분산 지배원리입니다.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 3번에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꼬르 무슨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꼬르 줄 쫙 치고 이꼬르 해라 빨리. 줄 쫙 치고 위험을 회피할수록 줄 쫙 치고 그게 이꼬르 해갖고 뭐라 적어야 되노?
보수적일수록 이렇게 적어야지. 보수적.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투자가 보수적 투자고, 보수적 투자일수록 위험을 회피하고 해모하는 정도가 큰 거예요.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을 해모할수록, 이 말이 보수적일수록 그 말입니다. 근데 보수적 투자하고 공격적 투자 중에 누구의 무찰록성이 더 가파르다? 좀 이따가 이 다음 시간에 나와. 보수적 투자는 위험을, 자기가 감수할 만큼 위험을 감수하면 더 이상 전혀 감수를 하지 않고 획 피해버리니까 무찰로서 이렇게 극경사를 이뤄요. 극경사를. 근데 공격수사는 완만하게 위험을 계속 감수해 가다가 위험이 더 이상 증가할 때 서서히 피하니까 위험을 많이 감수할 만큼 완만하게 이렇게 감수하다가 비로소 피하니까 보수인 사람이 무찰로서 훨씬 가파르고 극경사를 이루고, 공격적인 수사일수록 무찰로서는 훨씬 완만하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3문제에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 말은 누구냐? 보수적 수사를 뜻하잖아요. 그럼 보수적 수사가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나타내는 무찰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이 말이야. 완만한 게 아니고 보수적 수사일수록 무찰 곡선이 가파르다. 그다음에 네 번째,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은 정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지, 부의 관계가 아니고,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한다 그랬잖아. 비례하면 정의 관계고 반비례하면 부의 관계가 되는 거야.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하기 때문에 위험과 수익은 언제나 비례한다. 그러니까 정의 관계에 있다 그래야 되겠고, 그리고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그러지. 무위험률하고 위험 활중률을 합친 것이 요구 수익인데, 둘 중에 한 개가 상승하면 요구 수익도 반드시 상승하는 겁니다. 무위험률이 상승해도 요구 수익이 상승, 위험이 증가해서 위험 활중률이 증가하더라도 요구 수익이 상승한다 그래야 되겠네. 그지? 자, 위험과 수익 분석이었고요. 지금까지 오늘 정리한 요 위험과 수익 분석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예상하면 됩니다. 한 문제. 한 개 맞추는 게 거의 만만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테마 35번 포트폴리오 일어나고 36번에 효율적 조사 35, 36번을 합쳐서 역시 한 문제짜리인데,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7번 지우고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